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주었던 검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 해체는 그래서 역사의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까지 잡았지만 군사 독재에 몸서리쳤던 우리 국민이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참으로 믿기 힘든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입법 청문회에서 보여준 남부지검 수사관의 행태는 검찰이 단순히 검사들뿐만 아니라 일개 수사관들까지도 썩을 대로 썩고 국민 보기를 개, 돼지 보듯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에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병신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런 검찰을 국민들이 없애라고 한 것인데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이 개명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합니다. 개명위기입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훈제 오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오리를 통으로 황토 가마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6시간 동안 훈연한 거라서 훈제 향도 좋고 육즙이 꽉 잡혀 있으니까 정말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DB2922님처럼 후라이팬에 구워 두셔도 되고 에어프라이어 또 전자레인지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훈제 통삼겹 맛있게 드셨던 분이라면은 이번에 훈제 통오리도 같이 주문하시면 한 팩에 한 박스에 담아서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훈제 통삼겹도 좋았어. 그렇게 하시면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것 추억이 좋으셨다면 같이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훈제 통오리 400g 한 팩만 해도 풍성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이거 하나, 2개 가지고 4명, 5명이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이 1+1 모두 800g에 25,900원이면은 한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훈제 통오리 맛있게 드시고 자두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혹시 추위 자두 드시고 싶으면 이게 얼마 안 남았죠, 기간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지금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두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슈가 차고 넘쳐서 무엇부터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노동자 탄압,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여기에 검찰 해체, 국내외적으로 뉴스가 정말 많은 날인데요. 하나만 해도 빅뉴스가 될 그런 것들인데 오늘 아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 사임은 다룰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은주님, 앵커님 이렇게 이슈가 넘쳐나는 날이 앵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나지 않으신가요? 이슈 가뭄일 때는 진행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행복한 비명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십니까? 성숙자님, 제 방에서도 좋아요 눌러도 됩니까? 그럼요. 개인 사정으로 본방은 못 봐서 제 방을 봅니다. 앵커님 TV 나오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매일 백운기 정치 1번지 보면서 힐링합니다. 성숙장님 감사합니다. 제 방 보실 때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말 동안에 우리 정어리언님들 좀 편찮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베르사유의 장마님, 거미줄 최정아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거미줄 최정아님, 앵커님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서 귀가하겠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정어리TV랑 앵커님 카페는 하나의 특효약 이상이라 안 들어오고는 목백입니다. 네,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팬카페에 아주 힘을 주시는 분들인데 오늘 함께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왜 그렇게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미쿡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미쿡에서 살다 오신 교수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예. 텍사스 미네소타 네, 그렇죠. 얘기하셨죠? 제가 미네소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예.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하고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예. 텍사스 주립대 가서 또 교수를 했죠. 그러셨군요. 예. 조지아주는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진 않았고 제 동생이 거기 살아요. 지금 조지아주에 애틀란타에. 예.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애틀란타까지는 아직 뭐 크게 동요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그 지금 그 공장이 있는 지역이 애틀란타에서 한 4시간 정도 예.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 동생이 얘기해 준 얘기인데 애틀란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그쪽으로 가신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밥을 해주기 위해서 하숙집처럼 아마 이제 제가 추측컨대 집을 하나 구해놓고 렌트를 하든 거기서 이제 밥을 해주면서 이게 일을 하는 이런 분도 계셨고 관리하기 위해서 가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 애틀란타 한인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아마 그 공장 지역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단체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애틀란타까지 특별히 뭐 교민들 사이에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인사하고 이따가 네, 그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머리를 묶으셨네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청담동 며느리 컨셉으로 죄송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셔도 우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정구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 외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패럴리가를 했지만 아직도 영어가 무서운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뭐라고요? 뭐 패럴리가? 외고를 나오고 외대를 나오고 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나오고 그다음에 학점교류도 다녀오고 거기서 패럴리걸이라 해서 법률보조원으로 일을 했는데 변호사 일을 한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영어를 다시 다 까먹어서 가끔 이제 외국 분들이 오시면 제 코스 때문에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좀 두렵습니다. 아, 그래요? 영어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임세은 소장님. 그렇죠. 전문가시죠. 뭘 전문가예요?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짝꿍 김규현 변호사님도 오늘 함께 하시는데 재판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11시 한 30분쯤 오시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 갑시다. 주말에 이 소식 듣고 많은 국민들 놀라고 저는 좀 욕이 나옵니다. 트럼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죠. 사실은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관세 협상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한다고 막 자랑도 하고 백악관이 불러가지고 칭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 건설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한편에서는 또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을 이렇게 갑자기 잡아가지고 이민 단속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투자를 하라 그랬으면 투자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일하러 간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민 단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요 자동차 이 배럴이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고도에 숙련된 사람들이 가서 건설을 해야 돼요. 미국 일반 노동자들이 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대나 LG에서 가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숙련된 노동자들이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민 단속을 해버려요.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일하라고 시켜놓고 일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이런 행동을 하는 트럼프의 행동은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거는 뭐 상도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에서 나온 결과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입에서 욕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미국 박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럴이. 저도 그게 딱 들렸습니다. 들렸죠? 정구승 변호사. 배터리라고 배터리, 하는데.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제가 뉴욕 처음 갔을 때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그 뉴욕에 배터리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배터리 파크.
근데 우리는 배터리 파크에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배럴 파크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유독 의식해서 배럴이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미국이시다 왜 보니까. 그러세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와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미국에 처음 오면 자꾸 이게 영어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게토레이라는 네, 음료, 게토레이. 그걸 네. 게로레이라고 게로레이. 부르거든요. 그 맥도날드는 맥다널 이렇게 부르고 네. 이랬더니 학생들이 막 따라하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제 정구석 변호사처럼. 네, 저는 아예 이제 영어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습니다만 속이 아닙니다. 네네. 정말 특히 그 노동자들이 끌려가는 모습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 완전히 우리나라 공장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끌고 가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그 뭐 나라의 계급이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막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처참했지요. 그 모습 한번 보시죠. All yours. 아니 케이블 타이도 부족해서 발에 쇠사슬까지 채우고 끌고 가요 말이죠. 아, 저는 진짜 너무 분노스럽네요. 제가 정면을 무서워서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처음 보는데, 아니, 미국은 참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라고 하더니 지금 동맹국 이렇게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금 저기서 주장하는 바로는 관광 단기 출장료 ESTA 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할 일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상호주 입각해서 관례였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미국인들도 한국 학원 강사로 이 ESTA 비자, 관광 비자로 와서 실제로 돈 벌고 그 영위 활동, 경제 활동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 미군들 각종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뭐 택시를 타고 들어갔다가 미군 그게 치해 영역이기 때문에 쏙 들어가는 일도 있고 각종 범죄 저지른 있었을 때도 한국인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해요. 미군 내 자기들이 자치 뭐 법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데 지금 저분들은 근로자로 가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 배터리 공장, 현대차, LG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인데 필수 인력들이 가서 기술 이전하려고 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 말처럼 미국인 노동자들 가면 그 기술 이전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기 위해 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게 까다롭게 굴지 않았던 이 비자 관련된 것을 일부러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일부러 대대적인 적발을 한 것이고 그거를 실적이란 이름으로 저렇게 포장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이게 하루에 최소 3,000건 이상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지시해 왔던 실적주의가 결정타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일부 친 트럼프 정치인들은 또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앞두고 반이민 정서 이걸 부채질한 것이다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이제 공화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걸 내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제보하는 과시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우리 동맹국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기업에서 투자하기란 거 전면 무효화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기술 이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토리 브레넘인가는 공화당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당원입니까? 그 예비 출마를 한 그렇죠. 걸로 알려지고 당원으로 있고요. 알려졌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SNS를 뭐 다 닫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지아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우리 조지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공장이 들어와서 고용도 늘어나고 창출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걸 보는 순간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상놈의 자식들 이런 말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니 이제 이유는 그런 거죠.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 가서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가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가서 뭘 이렇게 전문가들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설비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비자를 빨리 안 내주니까 빨리 지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가서 한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군다나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회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한국을 본보기 삼아서 무더기로 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자랑이냐? 그렇게 동맹을 망신을 주고 능멸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자랑입니까? 거기에다가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헬기. 우리는 헬기만 봐도 트라우마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장갑차. 이걸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전쟁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끌고 가요. 대우하는 거 보십시오. 케이블타이 채우죠. 쇠사슬로 이런 나라를 우리가 동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상놈의 자식들 이런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막대 먹은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응? 웬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에요. 어? 참고. 그 말이 생각나더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애들 만나서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대통령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장 기쁠 때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슬플 때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트럼프 만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다고 해도 이따위로 돼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그리고 그거를 또 찍어요.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공개를 해요. 완전 본보기로 해야 하는 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극우단체도 있었고 극우단체의 뭐 지지를 받는 일부 기관장들이 별도의 행동을 한 것도 있고 그걸 뭐 물론 묵인하는 대통령도 있었던 것처럼 다수의 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 발빠른 대처를 통해서 이제 억류됐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빨리 전세기를 띄워서 뭐 돌아오게 하는 등의 정말 과거 정부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신속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고 이번에 이 단속을 해칭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거 오히려 얻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뭐 이원 비자로 들어왔던 이유 자체가 미국 측에서 취업 비자를 좀 늦게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늦은 일처리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니 서로 협의를 통해 갖고 다 이제 미국 측이 협조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너네 투자한 만큼 이러한 일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게 너희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딜 가든 저는 강성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할 건 하되 뭐 동맹이 깨지는 수준으로 나가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고 이분들에게도 어떻게든 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뭐 회사 차원에서든 해줄 수 있는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말 이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는 아무리 장사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이번에 중국이 전승절에 하는 것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게 합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를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못할 일 한 거 아니잖아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트럼프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n on the Hyundai incident in Georgia with the arrest of some workers, construction workers at the plant,
Have you heard any feedback from Hyundai? I just heard about that a little while before the news conference, and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But I know nothing about the instance. It happened a little while ago. Okay? There has been some pushback on that, though, from South Korea already, and of course, they pledged to invest $150 billion in the U.S. and they were just here, last week. Are you concerned? Well, and at they all? have the right to sell cars and things in our country. It's Yeah. not like a one-sided deal.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your immigration agenda potentially clashing with these economic goals? Well, we want to get along with other countries, and we want to have a great, stable workforce. And we had, as I understand it, a lot of illegal aliens, some not the best of people, but we had a lot of illegal aliens working there. So,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These are people that came through with Biden.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저게 장사꾼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뭐 트럼프는 원래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국가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국가를 운영할 때는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외교상에 지켜야 될 도리와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만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잡고 나서 협치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다른 나라와 외교적으로도 마찰없이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대방을 밀어붙이고 상대방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죠. 저런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사업을 하면 돼요. 본인이 사업하는 거 다 하면 되지. 뭐하러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지금 발언하는 문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최소한이요. 이게 그 이민 단속구에서 보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최소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 아니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정말 그 400여 명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 빼고 나머지 분들 중에 불법으로 이민을 왔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는 일에 고도의 기술자들이 가서 일하는 문제, 그것마저도 다 불법 체류라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취업 비자, H1 비자가 제한돼 있거든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8만 7천 개인가 밖에 안 돼요. 1년에 나오는 게. 그래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빨리 지으라 그러고 관세 협상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래놓고 투자하겠다고 열심히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예외 규정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하라고 그랬으면 그 말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요, 이건 인간관계의 기본적 상도덕에도 또 인간적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투자 규모에 맞게 우리가 인력을, 전문 인력이든 어떤 인력을 보내서 순조롭게 우리 투자에 대해서 뽑아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세팅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된 거를 무기로 해서 오히려 그거를 외교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저는 너무 동의하는 게 트럼프가 저렇게 소위 말하는 깡패짓을 해갖고 얻어낸 건 그 전승절 때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나란히 걸어간 게 그게 트럼프의 외교 성과, 반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셋이 뭉치게 된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의 사이는 지금 어떻게 됐죠? 유럽과도 소원해지고 좀 핵심 우방인 일본과 한국도 지금 점점 이렇게 소원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미국 국민들이 체감해서 본인들의 그 실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낼 수 있는 걸 다 얻어내야 되고, 일단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은 그 취업 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나 새로운 시스템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번 건이 사실 그 300명 그 한국인이 대부분 미국 연방법이 규정하는 그 근로 규정 다 지켰는데도 불법이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E2 비자라고 그걸 발급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 관계자가 E2 비자를 원래는 수백 명씩 승인을 받아서 직원을 파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지난해 12월부터는 갑자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 신청한 E2 비자 전량을 모두 승인을 거부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ESTA 관광 비자로 갔어도 어느 정도 단기 출장용이었던 것을 그동안 용인해왔고 그게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대기업 관계자가 E2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승인이 거부가 된 사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보기로 이렇게 무더기로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한 것은 저기 신고자나 IC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에 전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조지아 주민들 일자리 제공, 뭐 미국인 고용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해요. 그 말인 즉슨 뭐냐? 투자 요구를 하면서 비자는 전부 다 거부하고 이건 뭡니까? 대놓고 야 돈은 니네 돈으로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리고 공장만 건설해. 그리고 고용은 인건비 높은 미국인 고용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 조선업 건설도 해야 되고 그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거의 다 박살난 상황인데 그 이면에는 이 비싼 인건비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조선업을 지으려고 공장 지으러 갔는데 한국인 노동자가 일단 가서 핵심 인력이든 누구든 뭐 기술 이전이든 할 필요성이 있어 노동자가 갔는데 그것도 거부되면 야 전부 미국인으로 기술만 내나 그냥 싹싹싹 다 미국인을 고용해. 이 비싼 물가 다 비싼 인건비 내고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일부 극우 세력들이 또 이제 이재명 정부를 요구를 합니다. 야, 니네 그렇게 가가지고 퍼주고 왔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 맞지 않냐? 이게 제대로 외교한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욕을 하는데요.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극우라고 하거나 국민의힘은 정말 국익의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판을 이재명 정부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못된 짓, 깡패 짓을 한 것을 비판해야지 그걸 이재명 정부에다 비판한다면 이거는 저는 뭐 극우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국익에 굉장히 침해되는 일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맹국에게도 어떻게 보면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하면 저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 고립될 겁니다.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한번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만약에 미국 빼고 다른 나라가 온 세계가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간히 해야죠. 앵간히. 우수하님 생양아치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딱 그렇습니다. 이은주님 그 어떤 변명을 해도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방과 적국을 구분 못하는 천하의 양아치이자 미국 윤석열일 뿐입니다. 보수형님 TV님 볼펜 돌려주라. 아이고 참. 아니, 진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다 망한 지경이라 그 볼펜 같은 것도 못 만들어요. 인건비가 높아서. 보수형님 TV님이 또 이런 글 주셨어요. 투자하라고 투자했더니 공장 출장 간 노동자를 쇠사슬이 웬 말이냐. 정식으로 사과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어리 TV가 100만 되면 앵커님이 미국으로 가서 사과받으실 거죠? 제가 왜 가서 사과받아요? 오라고 그래야지. 트럼프도 들어와봐. 경주 온다며. 이자 경주 올 때 우리가 한번 좀 보여줍시다. 만약에 온다면 저는 집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항의하고 반대하는 집회들. 아니 그 집회 말고 같이 온 놈들 다 쇠사슬 채워가지고. 그렇게요? 오신 분들은 다 외교 비자 받고 오시겠죠? 정근석 변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요? 아니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우리는 현직 대통령도 있는 자리에 있는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린 2번이나 끌어내린 국민입니다. 진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정말 나쁜 자예요. 근데 이번에요. 배후가 그 미국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확실한 증거까지 전달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자만 그랬을까?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뭐 어쨌니 저쨌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국힘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신났어요 아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데 그렇게 신납니까?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저는
이 공화당원 그 여자 이름이 뭐죠? 토리 브레넘. 토리야? 토리 브레넘. 토리들이 이름부터 문제가 안 좋네요. 많네. 토리 브레넘. 토리. 예. 토리. 윤석열이 걔가 강아지 토리 아니에요? 생각나네. 네, 맞습니다. 이 여자가 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녹취 혹시 있나요? 뭐 자기가 아주 증거까지 다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꼭 이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움직였을까 싶어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물론 자기가 스스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극우의 공화당 지지자들을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이지만 이 사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토리 브레넘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의 문제는 아니다.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이나 아니면 보수, 극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관세협정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선거에 뭐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에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트럼프가 대선에 나왔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미국 공화당의 극우 세력들이 이런 문제를 이슈화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이슈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지 무도한 자입니다. 무도한 자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 정부가 급히 움직여서 일단 교섭을 잘 마무리했고 모레쯤 전세기로 노동자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돌아올 때 잘 처리를 해야지 강제 출국으로 하는 형식으로 되면 앞으로 5년간 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자를 잘 안 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일을 했고 그런 건데 차제에 확실히 그런 것도 지금 뭐 쿼터제가 있다면서요. 네, 쿼터제가 있어요. 예. 근데 호주는 10,000명인가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던데. 그게 바로 이제 특별히 예외를 두어서 만드는 그 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FTA, 우리는 한미 FTA가 지금 무력화돼 버렸지만 호주하고 싱가포르는 그 FTA 조약에 의해서 특별히 뭐 쿼터를 벗어나서 단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요청해야 한다고 보고요. 미국이 이거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호주하고 싱가포르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반드시 뭐 풀어줘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들이 갈 때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뭐든지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조그마한 편법이죠. 말하자면 정식으로 비자를 안 내주고 가서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갈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속 챙기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비자 내도록 이렇게 교섭을 좀 하자 이래야지. 그걸 그냥 이렇게 막 탱크 동원해가지고 끄집어가지고 아유 마이크 좀 잠깐 꺼줄래요? 상놈의 새끼 아주.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 장동혁 대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렇게 만나서 회동을 하는데 국힘당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가서 당하고 있는데 그걸 마치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국힘당은 미국한테 우리가 당하면 그게 좋은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익을 우선으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트럼프를 좋아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익이 충돌할 때는 대한민국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 편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거는요 기본이 안 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본이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충돌될 때 항상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도요 만약에 다른 나라와 충돌이 생기잖아요. 미국 의원들이 언제 미국 막 비판하고 이랬습니까? 자기 나라 편들거든요. 결의안도 만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아니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그렇지 국익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나라의 극우들을 보면 그분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국익이에요. 그래서 뭐 외국인을 뭐하자 이게 혐오 정서를 쓰더라도 그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자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극우짓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극우는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해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과연 진짜 자기들이 표방하는 보수인지 우익인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되고 윤석열 씨가 매번 방송이나 이런 담화를 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살던 멘트가 있죠. 반국가 세력.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일까요?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고 다른 나라가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편을 들면서 그럴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우가 오히려 반국가 세력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찬 회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찬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하고는 별도로 뭐 한 30분 잡았다고 해도 더 걸릴 수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나는 1대1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뭐 일단은 받아주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장동혁 대표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친윤,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의 등을 잇고 대표가 됐는데 지금 본인의 공약처럼 윤석열 내란수계 피해자 면회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만나고 단독 회담을 해요. 그걸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일부 윤 어게인 세력에서는 야, 너 지금 공약 안 지키고 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공약했는데 그거 안 지켜라고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장동혁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한 지지자들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든 어느 당이든 다 만나서 난 대화할 거다라고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의 한 방편으로 또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건데 만나면 장동혁 대표는 뭐 또 소위 말하면 되도 않는 소리 하겠죠. 되도 않는 소리 해서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 그리고 본인의 윤 어게인 세력에게 나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 하고 왔어라는 그 이용으로만 대통령에게 뭐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굽니까? 가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 조련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장동혁 딱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눈 좀 풀어라. 눈이 평소에도 이렇게 도끼, 살기 이런 게 서려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인데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 탄핵 당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막 소리 지를 때 막 이러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극우적 생각과 극우적인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극우 세력과 손을 잡은과 동시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마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겁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났다. 이거 활용할 거고요.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특검이 뭐 국민의 힘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의 뭐 독주 체제다 이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는 이런 모습 보일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극우 세력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 라고 하는 홍보수단으로 오늘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1대1 만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받아준 거잖아요.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수 높은 거죠.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행동이나 태도는요. 정말 수가 낮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다 눈에 보이는 수를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만나주고 그래도 대화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하늘과 땅 차이의 정치적 어떤 능력이랄까요? 기술이랄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님,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칭 보수 야당이 트럼프와 미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정부 욕하기에 정신없네요. 도대체 이놈들은 일본 놈들인지 미국 놈들인지 국내 불법 체류자는
국힘당인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런 작자들 미국 이민국 동원해서 싹 체포하고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 백운기 선상님, 카리스마 넘치는 임세은 소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대촌 진봉성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오. 호가 대촌이세요? 아니요, 제가 고향이 고향? 대촌면이에요. 대촌면. 광주시. 그러니까 광산군이었잖아요, 예전에. 그게 이제 바뀌었는데. 대촌. 네, 대촌중앙 출신입니다. 난 대촌 얘기 들을 때마다 네. 큰 대자 마을 맞아요. 중자잖아요. 큰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대촌이 촌인가? 진짜 심한 촌인가? 아니면 큰 촌 중에서 마을인가? 큰 촌인가? 난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요. 강촌인가? 이름이 구수하네요. 구수하죠. 대촌. 호를 대촌이라고 하셔도 좋겠어요. 제가요? 네. 호 있으세요? 호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각 최진봉. 무슨 소리예요? 호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서 저도 그 예전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을 촌자니까 큰 마을이란 얘기인지 큰 촌이란 얘기인지 아무튼 그때 뭐 제가 대촌중학교 출신이라. 예. 이분이 김명일님이 잘하시나 봐요. 네, 잘 알고 대촌 있는 진봉성.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저 장동혁 대표 와가지고 정청래 대표 만날 텐데 악수할까요? 그게 지금 전 언론의 관심 포인트더라고요. 예. 근데 서로 악수 안 하겠다고 했고 일단 정청래 의원님 사람이랑만 악수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장동혁 의원도 그게 뭐 이렇게 반박해서 뭐 나라도 악수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대통령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께서 중간에 이렇게 서셔서 양쪽 손을 잡으시면서 사진을 찍으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앞에 계시니 조금 큰 품으로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돌아가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말 수를 제대로 썼다. 장동혁 대표가 안 받아도 이상하고 받으면 극우한테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수를 썼고 악수도 동일합니다. 저는 임세훈 소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악수가 될 텐데 그럼 정치적 이득은 누구만 봅니까? 그냥 대통령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는 야까지 품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장 대표님이 그 대통령이 악수를 거절하지 못할 거잖아요. 아유. 그럼 중간에서 그렇게 악수를 하게 된다면 그런 상징도 가져가는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찬회동은 내일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옛날에는 영수회담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이제 그런 표현 쓰지 않지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진작부터 했는데 그래도 간간히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영수회담 이런 말은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영수입니까? 예, 여야 지도부 회동인데 이 내용 내일 다뤄보기로 하고 사실은 이것도 너무나 큰 주제였는데 우리가 미국이 하도 우리를 성질나게 해서 이것부터 다뤘는데 검찰청 드디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됩니다. 참 검찰 참 어떤 검찰입니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내용 민주당 정책위 의장 한정혜 의장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예, 자 정구승 변호사님. 예. 일단은 검찰청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뭐 본인들이 업보를 돌려받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수사, 기소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겁니까? 네, 아직 그 디테일한 이 정보 조직만 이제 분리가 된 거고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뭐 보안 수사권이 어떻게 가냐, 뭐 어디에 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디테일을 이제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공소청은 법무부에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가는 안이 확정돼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사실 모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결국 우리가
그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위험성들을 잘 조화를 해갖고 다시는 괴물 조직이 생기지 않게 그 꼼꼼하게 제도로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이제 삽을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검찰총장 대행 네. 노만석 대검 차장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죠. 이자 하는 발언 듣고 나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치 반성하는 것 같이 이야기는 하면서 네. 앞부분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헌법이 법률의 상위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검찰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네. 법률 따위로 우리 이름을 바꾼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반성입니까? 반성 아니죠. 그리고 일단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건 검사가 기소한다는 것만 돼 있어요. 검찰이란 말이 없어요. 헌법에 어디 검찰청이 있고 검찰이란 말이 있습니까? 정부 조직은 검찰청은 정부가 만든 거고 예전에 그 검찰청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청을 바꾸는 거는 헌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소는 검사가 한다라고 하는 게 헌법에 있는 거지 검찰청을 유지하라든지 검찰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검찰청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검사의 직제는 놔두고 검사가 중수청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공소 유지하잖아요. 기소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꼬아가지고 마치 헌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공소청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건 검사가 하는 겁니다. 헌법에 그것만 규정돼 있어요. 검사가 기소한다고. 검사가 기소하는 헌법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더라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헌법에 위반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가 검찰에 지금 1인자를 하고 있잖아요. 직무대행이면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마치 헌법을 위반한 것처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소청, 기소청으로 나누는 문제는 헌법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소청에 검사들이 가서 일할 거고요. 그 검사들이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 할 겁니다. 아니 그게 바뀌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수사 안 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아니 검사는 헌법에 기소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헌법이 전혀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마치 지금의 검찰청 폐지가 헌법을 위반하는 태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만석 대행은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 오적으로 규정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 좀 입장이 있으신지요? 예,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네. 저자 말이 아주 교묘한데 네. 지금 또 향후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지금 한 것은 국민들 입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묘하게 지금 정부 조직법 바뀐 것을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완전히 비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됐는데 그걸 법률로 바꾸냐? 그러니까 상위의 헌법에 우리 검찰이 조직이 확고하게 있는데 왜 법률이 뭔데 니들이 이걸 막 바꾸냐라는 게 저는 저 말에 내포되어 저자는 있죠. 트럼프가 삼촌인가? 아니, 그러니까 검찰주의자인 거예요. 명백한 검찰주의자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국민들 입장에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 국민들 입장 모릅니까? 검찰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 니들은 예를 들어서 한 부처의 외청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니네 권한 권력 있었던 거 다 내려놔라. 라는 게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렇게 입장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해요. 왜 본인이 뭔데 저 입장에 왜 얘기하죠? 당사자입니다. 검찰 대행이. 당사자에게 뭘 입장을 물어봐요. 우리 정부의 뜻대로 조직법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또 웃긴 게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의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입장을 왜 내요? 아니 당사자들이 입장을 왜 냅니까? 조직법 따라서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지금 정부 조직법 바뀌었는데 여기서
예를 제가 맨날 이 예를 드는데 가장 비슷한 예가 이거라서 그래요. 통계청이 이번에 국가데이터로 승격되고 뭐 이렇게 법령적 근거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이때 통계청에 있는 통계청장의 우리가 얘기 들어봐요? 조직법 바뀌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 검찰에 대해서만 검찰 이 조직이 바뀐 거에서 왜 저 대행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저 쓸데없는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게 바로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특혜받고 권력 누리고 본인들의 잘못 불기소 처분하고 그런 권한 빵빵 누렸던 게 지금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검찰은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그러는 자를 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그냥 놔두죠? 이제 없어질 거니까요. 검찰청이. 그리고 저는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른다. 아직도 자기 기자들 검찰 출입 기자단한테 얘기하면 여론이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가고 호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거 자체가 땔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견제책들이나 디테일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게 만드는 연료로 사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떠드십시오. 거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고 그 연료로 더 강력한 개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사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몇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저러한 행동은 스스로 무덤에 그리고 관짝에 못 박는 거고 저런 행동에 대한 업보는 조만간 청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저지하는 지기현이보다 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검찰 없애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하기로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기현이가 오늘 아침에 내란 사건 재판 12월 무렵에는 심리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심은 중계를 하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중계도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자 지기현 특별법 이런 거 없어요? 지기현은 일단 조희대 대법관이 징계 처리해야죠. 그리고 그 룸사롱 사건 이거 명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입 딱 씻고 뭉개고 있는데 그 사건 아직 해결 안 됐고 여러 가지 논란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기현이 온갖 재판 다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동일한 논리입니다.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유야무야하고 다른 이슈를 던지면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고 자기들이 복잡한 법률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넘어가고 거기서 디테일해서 그 비판점을 찾아서 하면 되겠지. 그리고 너네한테 한두 개 넘겨주겠지. 그러면은 또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생중계가 되면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모든 국민이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사법부 차원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부 개혁이 안 되면 외부에서 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칼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 청산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아플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저를 같은 급에 놔주시지도 않겠지만 법조 3륜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할 땐 내부에서 최소한의 자정작용을 해야 그나마 개혁의 칼을 들어갈 때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몇 개월이 꽤 지난 걸 생각하면 더 이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감찰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해야죠. 이거는 현관 비리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무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지기현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 어디 갔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지기현 개인만 비판할 게 전혀 아닌 게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그 외의 형사사건 재판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내란 사건을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기록도 많고 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배당을 해서 내란 사건에 집중하게 해서 신족 재판이 되게 사법부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사법부는 지기현 재판부장에 대한 감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재판부 설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연되고 6개월이 지나서 윤석열이 탈옥할 수 있는 판도 사실은 사법부가 깔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기현 재판장님이 뭐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풀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6개월이 지나서 풀어주려고 했던 사법부의 근본 설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기현 개인으로 꼬리 자를 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분명히 책임을 받아야 되고 저는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그 업보로 돌려받을지 대해서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오늘 윤석열 재판 있는 날인데 네. 오늘이 몇 차 공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16차예요. 16차. 벌써 16차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네, 지기현이가 현재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 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휴가 갈 것 다 가고 그렇죠. 휴전기 쉴 그렇죠. 것 다 쉬고 맞아요. 이런 자가 할 말입니까? 할 말이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사받을 때는요, 휴가 없었어요. 휴가 기간에도 재판 열었어요. 그리고 많이 할 때는 뭐 일주일에 4번, 5번까지 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왜냐면 구속기간이 종료돼 버리면요, 풀어줘야 돼요, 또 윤석열을. 이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풀어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자기는 쉴 거 다 쉬고, 박근혜 때만 비교하더라도 그때보다 훨씬 적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을. 느릿.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할 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럼 자기가 그만두고 딴 사람 시키고 특별재판부 만들면 되잖아요. 본인이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제대로 재판을 진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속도를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만든 사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기고 특별재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지기현에 대해서 비판이 여론이 높으니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저 해명 자체도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체포 관련해서도 사실 재판부가 체포를 강제로 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걸석 재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과연 정말로 내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였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뭔가 자기는 열심히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이나 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지기현 개인에 대해서는 비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배제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화살이 지기현 개인에게 쏟아지게 되면 그냥 사람만 바뀌고 지기현 시즌 2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땐 지기현 재판장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사건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법부 차원에서 지휘나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의 화살이 정확하게 가야 정확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가 그 재판 지휘를 나이브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전체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사법부의 수뇌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비판을 해야 그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기현 재판장으로 비난을 쏠리게 한 다음에 사람만 바꿔갖고 마치 될 것처럼 하면 또 똑같이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짠 사람,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기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이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면 재판은 그쪽으로 따로 넘기더라도 지기현 조희대가 했던 일들은 반드시 별도의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밝혀내야 됩니다. 윤석열이 풀어준 것,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분명히 뒤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이거는 따로 한번 떼어서 보기로 하고, 다시 검찰 개혁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개혁입법 청문회 열렸는데 그 장면들 보셨죠? 저는 그걸 보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검사들만 문제가 아니구나. 아니 사무관이라고 하는 자들 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야, 그래서 검찰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건 뿌리가 보통 썩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그때 장면 좀 보시죠. 김정민 수사관, 저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저거는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라고 붙여서 보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해체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비웃시었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웃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 임소연 소장 저걸 어떻게 들어야 돼? 아니 뭐 비읍시음 뭔가요? 뭐 박사인가요? 보석인가? 김건희 좋아하는 보석? 참나 뭐 하던 짓이에요 저게 지금 저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저는 해체될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증빙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보안 수사권이야?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저 사건을 토대로 검찰이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될 것이고 수사에 지장이 있고 그딴 말 들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검찰 조직이 저 지금 김정민 씨라는 분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약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임용된 지가. 1년밖에 안 된 저 수사관이라는 말단 직원의 생각 자체가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면 도대체 위로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가면 그동안의 검찰 조직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조직은 권한을 남용하고 권리를 이용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비읍시으시로 생각하는 그 집단들인 거예요. 대놓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데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다 들통나고 국민들이 웬만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저렇게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관봉 띠지를 살면서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증권사 15년 다니면서 저 딱 한 번 봤어요. 관봉 띠지. 그게 언제? 인턴 때. 한국은행 견학 가서.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이미 20년 전의 일인데도. 그렇게 기억이 생생할 만큼 특이한 경험인 건데 본인이 검찰 수사관일 때 관봉 띠지 뿔러서 자기가 세는 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좀 싹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것도 국민들 앞에서. 게다가 여기다 막 다 써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요. 자기들이 억울해서 억울한 일이 많아서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 억울한 거 왜 억울하냐고. 누가 시켰길래 억울하냐고. 아, 본인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 자기들은 의지에 맞지 않게 시켜서 한 일이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저렇게 나와서 거짓말한다? 이게 검찰의 카르텔입니다. 왜냐? 나는 못 건드린다. 내가 거짓말해도 지나가겠지. 국회의원 따위가 뭔데? 검찰이 보호해주겠지 라는 아니라 이 검찰주의적 마인드. 그래서 검찰은 반드시 해체해야 되고 수사권에 0.001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수사관은 오만방자한테도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잘못한 게 마땅한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폐지를 했을까요? 분명 당연히 저 9급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 수사관이 그 결정을 했다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 부장검사, 검사장도 못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결국 저 어린 수사관 2명 그냥 총알바지로 꼬리 자르고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비겁한 뒤에 있는 핵심들이 제일 문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비판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청문회 준비도 안 하고 옵니까? 라는 말 자체에서 드러나는 검찰의 인식.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서 증인신문할 때 너네 짜고 올까 봐 영장 청구했던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를 과연 그 준비를 그 선배랑 같이 둘이 했다고 하는데 둘 생각이었을까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 저는 저분들이 인질이라고 생각해요. 뭐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인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수사 뭐 경찰이 하고 중서청이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할 겁니다. 뭐 특검이 이제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특검 기간이 있죠.
결국에 공소유지 검사가 할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저 수사관 입장에서 와서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겠죠. 우리 부장검사님이 시켰어요. 부장님이 가서 검사장님이 시켰어요. 얘기하고 싶을 텐데 그걸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너무 우망방자하고 저게 혼을 내야 되는 거 맞고, 저는 저거는 징계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냐면 저 어린 수사관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누군가, 그 조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직 문화, 검찰의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 분노의 화살을 개인한테 돌리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 검찰, 그 조직 자체로 한번 다시 화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맞추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왜 기억을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그만 10,000분의 1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따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여성이던데 수사관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김기표 의원이 질문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돈을 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이렇게 관본권 한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그거를 셌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셌다면. 저에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민 수사관은 지금 압수물을 받아서 보관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실무상 돈을 샜는지도 조금 의아합니다. 굳이 돈을 셀 필요 없이 형상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져와서 보거나 수사관들이 가져와서 볼 때, 아, 이게 구체적으로 액수가 문제된다 할 때는 떼서 이렇게 세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현금이 들어오면 세나요? 네, 세고 있습니다. 다 모든 현금을 다 세나요? 네,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본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참나. 막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형적인 증인신문 과정이죠. 빌드업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대답하게 만들어 가서 본인이 원래 했던 얘기랑 상충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의 태도나 모습을 보면 뭔가 대답을 바로바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바로바로 대답하면 그렇죠. 돼요. 근데 한참 생각하고 뭔가 막 고민하고 이런 데도 여기서는 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거짓말 가능성이 높죠. 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워딩이 되게 정제돼서 바로 나오는, 수많은 통상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기억해서 준비해 온 거지. 이거 외워온 거예요. 100% 외워온 거고.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 관본권 띠지 많이 봐왔느냐? 자기는 본 기억이 없대요. 그러면 한 번 봤으면 굉장히 기억날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어요. 진짜 검사가 없애고 풀어서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수사관이 진짜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 수사관이 뭔가 그 큰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너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안 돼라는 정도의 교육만 받고 오지 않았을까. 진짜. 없죠. 그리고 막말로 띠지 없애라고 수사관한테 시켰을까도 저는 의문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1년밖에 안 낸 제가 어떻게 나중에 저분 체포되거나 압수수색 당하면 당연히 말 바꾸거든요. 그거를 과연 진짜 시켰을까? 검사가 직접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부에서는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두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 개혁 어떻게 가야 하는가 좀 더 깊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실시간 동접자 2만 명 넘어섰는데요. 감사합니다. 부산이대님이 구독 공짜, 시청 공짜,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10,000개도 안 됩니다.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되셨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